안녕하십니까, 양무석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인구 쏠림 현상이 올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시사토론 라운드. 오늘은 수도권 초집중화, 이 문제와 원인을 진단해보고요. 균형 잡힌 지역 자치발전 정책과 대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은 다 나 좀 고사하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규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범석 국가균형발전위 지역혁신국장도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라대학교 초이수 교수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모시고 시사토론 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 비상사태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이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수도권 초집중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이두영 원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 인천이 이제 수도권인데요.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해 말로 인구의 이제 50%가 드디어 초과하는 어떤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일본도 사실은 동경 집중도가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데 30%가 안 됩니다. 프랑스 파리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20%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도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을 넘어선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로 인한 사실은 지방 위기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OECD에서 광역권 단위로 통계를 냅니다. 이제 약 한 387개 정도 그 광역권의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이 이제 1, 2위를 다투는 것이 이제 환경오염과 관련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기질이 안 좋은 것으로 1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특정 권역이 그 나라 전체에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 순으로 우리나라가 2위에 해당이 됩니다. 1위 나라는 이제 브뤼셀이 있는 그 벨기에의 그 플라망 지역인데 아주 독특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구가 한 그래도 1,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특정 권역의 인구 한 40% 이상이 집중된, 지금은 50%니까 예. 거의 유일한 나라다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행복도시의 조성이라든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지금 1단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유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인구 50%, 이거는 정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했고, 그에 대해서 또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또 재정 분권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사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 국장님. 예,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그 균형 발전 정책의 특징적인 요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세종시와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강력한 공간적 분산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 정부에서는 5+2 광역 경제권을 도입을 해서 부산과 중북 투자를 지향하고 시도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의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예. 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권한 등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히 지난해에는 그동안 지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예. 그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예.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의 경우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포함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규모의 예. 사업들이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기획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중앙부처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충북 지역의 경우는 청주시에 초종 약스클러스터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11개 사업에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SOC 사업을 금년부터 3년간 48조 원을 지원을 해 예.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정부가 많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 의원님. 네, 그 사실 그 많은 정부에서 또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었죠. 그런데 그 정책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동력을 상실하고 중간에 그 정책의 그 효율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현 정부 들어서는 개헌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보관이었는데 그마저도 무산이 됐죠. 그리고 좀 국회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 공간 아니겠습니까?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과 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줘야 되는데 좀 국회의 역할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지금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도권 그 기본계획법인데 지난 국회에서만 봐도 그 수도권 기본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12건입니다.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은 4건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도와는 달리 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이범석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이제 더 추가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국가균형발전 그 특별회계를 만들어 갖고 매년 10조 원 이상 이 균형발전 사업에 투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또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해서 이 지방 재정들을 좀 대충 확충하는 이런 노력들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를 짚고 싶은 거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그 신행정수도로서 세종시 건설이 예. 위헌 결정 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정부가 그마저도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행정도시마저도 사실은 경제도시로 가려고 했었죠. 그 외에도 이제 혁신도시마저도 사실은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력화하려다가 반발에 의해서 다시 예. 원상적으로 추진됐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국가균형발전 분권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심지어는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이 수도권 그 규제 완화를 하면서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이런 정책들을 했죠. 올해까지 마감되는 이제 그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수도권 인구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04년도 당시 47.9%의 수도권 비중, 인구 비중을 예. 47.5%로 0.5%도 사실은 다운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늘었죠.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정책만 잔뜩 쏟아부어가지고 결국은 인구를 다운시키긴커녕 50%가 이미 넘어서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무력화되는. 예. 어떻게 보면 또 실패로 가는 뭐 이런 그 지금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지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만약에 이런 이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 특히 어떤 상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부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중저성장 시대로 이제 가고 있고요. 예.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실 노정부 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만큼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수도권은 그 과밀의 문제에 따른 엄청난 그 부담을 안게 되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사막화와 다양한 생활 서비스의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소멸과 지방 소멸들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대단히 좀 드물게 무역 의존도가 아마 거의 1, 2 안에를 다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극 집중 체제는 수도권이 만약 타격을 받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위기를 빠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지방 경제가 다 먼저 붕괴가 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습니다. 실업률이라든 각종 경제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다극형의 경제 정책을 쓰면은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예. 위기 때는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극 집중의 체제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과잉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은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미래의 일극 집중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집중은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이 성장을 위해서는 이 일극 집중 체제가 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공멸이죠, 공멸. 공존하지 못하면, 공생하지 못하면 공멸입니다. 그 증거를 좀 하나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인구 소멸 그 위험 그 지수입니다. 소멸 그 위험 지역은 그 20세부터 39세의 여성이 노인 비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의 그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요. 2018년 기준 그 광역시도의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해서 7개 시도가 보통 이상이고요. 충북을 포함해서 그 9개 광역시도가 위험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전남은 이미 소멸 위험지구로 뭐 그 단계로 이미 돌입했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충북 내 상황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을 보면
청주시만 조금 다소 괜찮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그 소멸 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보은하구 계산은 고위험 지구에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것처럼 그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면 공멸할 것이다. 톱니바퀴에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에 하나의 톱니만 빠져도 그 바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 또한 이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수도권 집중의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도권의 초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보죠. 이 국장님. 예, 일단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대 경제 성장기에는 그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이 됐고 또 이 수도권 중심으로 고속도로나 철도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본이라든지 기업, 뭐 교육이나 문화까지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좋은 일자리, 또 그리고 양질의 교육계, 또 고급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고 또 서울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서울로 정착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특히 기업들도 어떤 인력의 확보라든지 또 아니면 입지적 장점이 많은 수도권의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투자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또한 이를 통해서 수도권의 일자리가 또 더욱 확대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나라의 오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저는 가장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부터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 나면은 그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고 서울로 가면 출세하는 그리고 서울은 인류고 나머지는 이류인 이런 이제 오랜 고질적 이 중앙 집권 또는 중앙 중심의 이 가치와 논리 이것들이 저는 지배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 인구, 교육 모든 게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이 균형 발전이나 분권 정책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을 상실하고 이 훼손되거나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로 계속 왔거든요. 사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성장 발전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농산호촌이라든가 중소도시의 희생 속에서 사실은 해왔어요, 발전을. 그렇다면 다시 이게 수도권도 또 대도시도 계속 성장 발전하려면 농산호촌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중소도시나 또 비수도권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주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문제는 여전히 제동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모든 자원과 모든 인구와 이런 것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비수도권이라든가 지방으로 이것을 다시 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생 발전이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쨌든 세종시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시키고 그리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걸 비수도권으로 지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추진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수도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 만들어놨는데 그걸 거꾸로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산업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도권 정비법 또 수도권 정비 계획이 수도권을 규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예. 법 제정과 제도 운영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어정쩡한 상태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시기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 양상 원인이 좀 다른데 이 변하는 여건의 그 정책 수단이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관성 유지 이런 것도 어렵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60년대는 노동집약형 산업이니까 그 전국의 대도시에 다 이렇게 거점들이 형성이 돼 갖고 발전됐는데 예. 70년대부터 80년대는 중화업공업이 되면서 기업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대기업이 커지면서 본사가 거의 서울로 이렇게 집중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양상이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지대 추구라고 해서 생산적인 노력보다는 입지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의 대학은 신증설의 경쟁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30%를 조금 넘거든요. 정원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단지 수도권에 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실상 그 수도권의 대학의 평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타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 정비법과 정비계획의 운영에 있어서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특히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 많이 이렇게 해제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첨단 산업을 지역이 분산시켜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예. 역행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곳 청주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반도체 업체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보다 훨씬 큰 것이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충청권이나 기타 권역으로 분산을 시켰으면 나라 경제도 훨씬 균형 있게 됐을 텐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변하는 시대에 정책적 수단이 조정을 못 해주고 오히려 더 선택적으로 오히려 더 수도권에 조금 속된 말씀을 드리면 알짜배기만 더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에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성장 개발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 정책들이 발표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용인의 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외적으로 특혜를 줘서 허용하는 뭐 이런 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라고 하는 GTX 이걸 계속 확장하는 그런 그 노력들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수도권 그 위주의 성장 개발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이긴 한데 지금 경제 문제,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 뭐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예. 사실 이런 그 수도권 위주의 그 어떤 규제 완화, 성장 개발 정책. 근데 우리가 과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도권은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매우 낮아요. 근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우리가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오히려 비수도권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출산율만 두고 보더라도 전체 출산율 보면 비수도권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수도권 초집중화가 핵심 원인입니다. 예. 뭐 제가 뭐 자세히 더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 때문에 곤란한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저는 정부가 좀 직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우리가 좀 해야 될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국장님? 어떤 수도권 규제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도권의 이해하고 비수권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고 또 그 당시 시대적인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 문제는 사실 국민적 공감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그 대응 방안에 앞서서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 더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수도권 위주의 이제 정책,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이제 그 30만 호, 뭐 그리고 그 교통망 개선.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이 될 수 있지만 수도권에 이미 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그 측면에서 좀 그 달리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한번 이제 그 수도권의 인구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들어서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물꼬를 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완전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절정기를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낙수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권이 차고 넘치면 지방에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맞았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가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지속적으로 그 규제 완화 정책들이 뭐 10차에 걸쳐서 그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 이제 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입니다. 제도를 변화하지 않고요. 그 어느 정부든지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겠다. 그리고 그런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뭐 그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고요. 시군의장단, 뭐 시도의장단 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했을 때 정치권과 뭐 청와대, 정부 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고요. 또 우리 민간 영역의 그 좀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영역과 좀 연대해서 좀 이렇게 좀 중앙 정치권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 좀 보태면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 그 정비계획법상에 따라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이 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정책이 계획만 세워놓고 그것이 제대로 목표라든가 이 정책이 수단이 어쨌든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저는 수도권 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는지 이걸 평가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안 이루어져 왔어요. 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수도권 급행열차 GTX라고 그러는데 이걸 연장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수도권에 있는 이 부동산 문제 이거 전에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까지도 연장됩니다.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 왜 출산율이 낮아지느냐, 이 부동산 문제가 왜 계속 급등하고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그만큼 삶의 질이 사실은 열악해지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경기연구원이 그 발표한 걸로 보면 수도권이 한 해 동안 한 89만 명 정도가 호흡기 질환자로 그 고통받으면서 숨져갑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이에요. 한 해 동안. 이런 병폐들이 매우 심각하단 말이죠. 예. 이걸 저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정책의 기조조차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상실하는 거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요. 사실 그 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수도권 그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차이 그리고 수도권 위주의 정책의 차이는 좀 엄연히 좀 구분되어진다. 좀 이걸 좀 항변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불균형 발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나왔지만은 지역 소멸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진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첫째는 예전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이제 학계에 있어서 미래의 청력이 참 우리나라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는 그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현상인데 예. 결국은 이제 아마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좀 더 쇠퇴하는 지역 쪽에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 2040년대 45년까지에는 아마 총 인구가 줄어들어서 심각한 지역이 한 10개. 그러나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약간 성장하는 지역이 한 7개로 총 인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곳 충북만 하더라도 그 GRDP 성장률이 전국 1위가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1인당 GRDP가 한 4위 정도가 되는데요. 예. 하지만은 이 충북 지역의 인구 소멸도가 아마 읍면동 단위로 한다면 한 60% 가까이 아마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2015년에 국토계획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어려운 지역들을 도와준다든지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동네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지금 수도권의 주거 문제 때문에 뭐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다뤘지만은 동네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나라의 국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만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권 문제의 생활의 질을 해결하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그 동네 소멸이라든지 지방 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가져가 줘야 되는데 예. 이런 데 대한 지방 소멸과 동네 소멸에 대한 좀 대응 체계가 대단히 좀 미흡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완해 나가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결국 이 경제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균형 발전 없이는 자치분권으로 가기는 더 버거워 보입니다. 이 지역 주도, 지방 분권에 있어서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국장님.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통해서 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실질적인 자치 분권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뭐 기업 유치라든지 지역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또 현재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원 비율이 2대8에서 3대7 수준으로 높여 확충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이러한 재원 비율도 자치단체에 좀 더 과감하게 이전해주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의 그런 가치나 정책들을 개성을 많이 해오고 또 그동안 약간 좀 취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보강하거나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하고 정말 반길 수밖에 없는 정책들은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그래서 계약 방식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논의가 있은 지 근 한 10몇 년 동안 안 이루어졌던 것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저는 향후에 좀 확대가 돼야 된다. 즉,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예. 이 투자협약 제도가 조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권과 균형 발전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정부의 돈이라든지 공공적 재정이 투입될 때는 성과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역시도 이 개별 보조금 형태로 나눠줘서는 안 되고 좀 포괄적 방법으로서 계약의 방법으로 체결을 합니다. 이 방식은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다 계약의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바꾸되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지역의 기억력과 자기 책임성 하에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정부에 보면은 이 충북 지역도 이제
농촌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 과일 재배들을 하게 되는데 사과, 배, 감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의 재정 운영은 이렇게 각각 따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투자협약제도가 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의 사업들로 확산이 된다면 계약 방법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재정적 풀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중앙부처와 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 전 지역 발전에 지역도 책임성을 가지고 하려면은 포괄적이면서도 계약과 협약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아직 예산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런 정책을 역대 정부상 처음으로 어떤 물꼬를 틔웠다 이런 부분은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지방 분권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공공기관 이전이었거든요.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이 논의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가능케 할 방법이 좀 있을지 예, 의원님. 네. 그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그 균형 발전의 의미는 상당히 크죠. 뭐 그 한 예를 들어봐도 뭐 지역 인재 지금 뭐 우리 그 진천 지역에도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좀 그 이렇게 할당을 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좀 쏠리지 않고 지역에 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제 뭐 추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하죠. 다만 저희가 그 공공기관을 이전해 오기 위해선 저희가 지금도 부족한 정주 여건을 좀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을 가족이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예. 정주 여건이 부족한 거죠. 생활 인프라가. 예. 그래서 좀 추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부터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국 19세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을 좀 분산시켰거든요. 근데 이걸 1단계 우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행법상 사실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다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현재 이제 이 공공기관만 해도 한 그 210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공기업이죠, 자회사 뭐 다 하면은 전체가 한 500개가 좀 안 됩니다. 이것이 빨리 이전이 돼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제 연구 영역은 지금 하고 있는 좀 단계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에 이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그 정책 공약으로 우리는 그 정치권에 요구할 생각이고 아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계속 흘러나오죠. 지금 공공기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번 총선 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우리가 관철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민간의 이전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업, 민간의 투자와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우러져 가지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지역의 특화 전략 산업들을 우리가 성장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파급되도록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좌절됐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말씀대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한다든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 그 발전 투자 협약제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순조롭게 예.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혁신도시 이 정착 건설이거든요.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마 혁신도시는 이제 1단계에서는 153개 기관들을 총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균형 발전에 그나마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예. 이제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현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간에는 상당한 갈등들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1차 지난번 그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원칙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혁신도시가 이제 가장 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이 구도심에서의 이전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어떤 경제나 산업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은 각 지자체가 그냥 정부가 내려주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태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고사의 이제 사자성어로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정부는 디자인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지역 역시도 그것을 지역 주도의 어떤 노력으로서 그래서 마치 그 병아리가 부화를 할 때 안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깨리고 나오려고 하는 노력, 예. 그리고 밖에서도 어미하게 그것을 쪼아줘서 원활하게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줄탁 동시에 그런 어떤 접근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구도심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각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자체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한편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지방 분권은 균형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하게 만들고 또 파산하는 이 지자체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없거든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그 지방의 권한이 없으면 현재 그 1급 체제는 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방의 그 권한만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권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도 있고요, 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기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좀 그 우려할 바는 좀 그 아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그 지방의 그 자율성과 책임성 이 부분을 좀 잘 통제하고 또 주민들이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가 좀 선결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지방에 그 권한을 줬다고 해서 중앙 정부가 일단 권한을 줬으니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개념 또한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균형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중앙 정부나 또는 중앙 정치권이 지방에 그 언제 한번 자율성과 책임성을 줘봤냐 이거예요. 예. 이제 달라는 거죠. 아니, 중앙 정치권이나 정부가 제대로 못했으면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중앙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우월주의, 자기네들만이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엘리트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이 다 이 균형 발전 분권은 국가 성장 전략으로 발전 전략을 이미 다 채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집정 민주제도로 해가지고 주권자인 주민들이 이제 지역을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키는 그런 그 주민자치 활성화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는 국민 주권과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까지 가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형 우리가 국가 경쟁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래야 사실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이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책임의식도 느끼고 우리가 또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주인의식도 갖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국회가 나라 전체의 큰 틀에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정책까지도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편은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분권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개헌 얘기도 나왔고요. 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범죄 재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네, 아마 저는 우리 충북과 충청권에서 이제 수도권 인구가 50% 넘는 데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비상사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 일변도의 그 정치 구조에서 정치적 지형에서 지역의 세력들이 또 이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들을 높이고 정책 대안을 많이 제기를 해야만이 저는 현 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생각에
지금 이제 수도권 1극 체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단히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광역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예.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순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미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는데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전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제인 것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50% 이상 50% 이상이 넘어서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많은 관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 그리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이 원장님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 저는 비상사태라는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국민주권 지방분권을 개헌을 해야 돼요. 국민주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좀 해야 되고, 이걸 이번 총선에 저는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총선 이후에 반드시, 지난번 대통령이 이 개헌안 발의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제는 시대적 과제인 이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을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이 수도권 1극 체제 우리가 깨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유 의원님. 네. 사실 요즘 지방 균형 발전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요.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뭐 이렇게 묻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충북 도민들,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거 다 어려우신데요. 좀 힘내시고 이웃에게서 좀 힘을 얻는 그래서 좀 슬기롭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웃에게서 서로가 힘이 되듯이 예. 수도권과 지방 또한 서로가 좀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저희 충청북도의회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예. 우리나라가 뭐 긍정적인 미래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성장이라든지 인구 문제나 지방 소멸, 동네 소멸 어려운 과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공간의 단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접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기반의 정책, 그 중에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이 나는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또 이것은 프랑스가 그동안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은 두고우리 이 지방에 권력을 주는 문제 때문에 뜻한 국민투표에 패하자 자기는 사표를 냈습니다만 근 한 50년, 지금 뭐 근 70년 가까이 동안 이 균형 발전 정책을 해서 프랑스는 아주 균형 발전이 잘 된 나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야라든지 수도권 지방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 공멸의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예.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